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월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정말 세월 빠릅니다. 이제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지도부, 김기현 체제가 무너진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다시 분발을 할 건가, 아니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몰아갈 것인가. 솔직히 결론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흔들려도 너무 심하게 흔들린다. 아니, 당을 혁신하겠다는 분들이 지금까지 보수 이데올로그로서 이름을 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인요한 혁신에 있는 그 명단을 쭉 훑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분들이 보수 정당을 혁신하려 하는가, 그게 먼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든 이틀 전에 결국 여당 당대표가 물러났습니다. 이 돌이켜보면 언론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국 선거처럼 키웠죠. 조선일보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일개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불과한데 그걸 마치 전국 선거처럼 분위기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집권 여당은 올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가 된 지 반년도 채 안 됐는데 이 선거에 자신의 운명, 당의 운명을 올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터무니없게 참패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전국적 인물이라는 나경원과 안철수까지 뛰어들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없이 한 얘기지만 예고된 대패였습니다. 그 패배는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10% 넘게 큰 차이로 질 것이다. 물론 강서는 민주당이 평소에도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10% 넘는 대패는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김태우를 다시 내세우면서 이기기 힘든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어찌됐든 김태우였으니 말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하자 곧장 당대표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일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이제 6개월이 갓 지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일제히 공격나팔을 분 것입니다. 언론, 방송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공격나팔을 불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면서 그 불구경을 하는 것 같은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일종의 계획된 태클, 미리 준비된 태클이었습니다. 태클을 건 겁니다. 놀랍게도 이 무렵부터 조중동마저 당 지도부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혁신위가 출범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인요한 전면 인터뷰가 난 지 사흘 뒤에 인요한이 혁신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혁신위는 위원장부터 위원들까지 정체성부터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혁신위를 혁신해야 할 것으로 제게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위는 좋게 보면 광폭 행보, 나쁘게 보면 술 취한 태도라고 할까요? 당을 불필요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인요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인요한은 자신의 뒷배는 윤 대통령이라는 호가호위를 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런 신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인요한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물러났습니다. 자신은 50%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을 했지만 이런 혁신위는 안 하느니만 원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본격적으로 당 지도부는 흔들렸습니다. 온갖 파렴치 범죄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을 지금 친명일색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리스크도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권이 인기가 없는 책임을 온통 뒤집어 쓴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낮은 것 혹은 윤석열 정부 지지도가 낮은 게 누구 책임입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보람도 없이 기자회견도 투스태핑도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 못지않은 불통의 정권이 된 것 같습니다. 조중동은 돌아가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산의 카르무스 됐습니다. 결국 이틀 전 김기현은 물러났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물러난다면서 사퇴의 글을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기자회견 정도는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 대통령도 서울을 비우고 없습니다. 김기현이 사퇴를 한다고 밝힌 시각,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었습니다. 김기현이 13일 당 대표직 사퇴를 밝히자 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은 일반론에 머물렀습니다. 김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하루빨리 여당이 안정되길 바란다. 문자 그대로 일반론이죠. 누가 비서실장이라도 이 정도의 말은 할 겁니다. 자, 그래도 대통령실은 사퇴 추이를 주시했습니다. 언론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로 표현된 사람의 말이 이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 대표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혁신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비서실장 아니면 정무수석이 했을 겁니다. 과연 대통령실이 말한 혁신의 물꼬는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그 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면 협잡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물꼬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무렵 김기현이 사퇴하기 전에 이준석을 만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기현이 기자회견 없이 페이스북에 사퇴의 변을 쓰는 것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새삼 주목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사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준석과의 만남이 노출이 되니까 김기현은 갑자기 이틀 전 오후에 사퇴의 변을 페이스북에 써버린 겁니다. 김기현은 이준석과의 만남이 노출되자 왜 퇴임을 쓰던 걸까요? 이준석은 왜 김기현과의 회동 사실을 곧장 터뜨린 걸까요? 어쨌든 기자회견이 아닌 페이스북으로 사퇴 입장을 밝힌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착잡하다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에 당 지도부를 맨 앞에서 공격해왔던 사람이 있죠. 바로 전에 정식위 의장을 했던 성일종입니다. 성일종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 대표가 내려준 당을 위한 결단이 우리 당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게 될 것이다. 입장이 바뀐 겁니까?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김기현 사퇴를 주장해온 하태경도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대표의 선당 후사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민주당 권칠성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이 오히려 솔직해 보이더군요. 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사퇴는 용산 직할 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일 뿐이다. 자, 김기현은 왜 이준석을 만났을까요? 이건 우리 정치판에 엄청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틀 동안 온갖 말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적어도 90%는 이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80%는 김기현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틀 전 김기현은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스스로 당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불과 9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기자회견도 없이 말입니다. 곧 그는 사퇴의 글을 쓰기 직전에 이준석과 만난 게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꼬이게 했습니다. 오전에 이준석과 이상민을 만난 뒤에 오후에 이준석이 회동 사실을 공개를 하자 곧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당대표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준석은 다시 떴으며 반면 김기현은 추락했습니다. 어쨌든 김기현은 이준석의 몸값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준석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김기현은 왜 이준석을 만났고 이준석은 왜 김기현이 만남을 공개했을까요? 김기현이 당대표 사퇴 입장문을 올린 것은 정확히 13일 오후 5시 3분경입니다. 이준석이 김기현과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회동한 사실을 밝힌 지 약 30분 뒤였습니다. 장제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 언론에서 김기현은 왜 물러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 취임 문제를 계속 밀어붙이자 김기현은 언론 표현을 빌리면 12월 11일 자명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문이라는 신문은 전부 왜 당신은 물러나지 않느냐. 도대체 장제원이 물러나면 김기현은 자동으로 물러나야 하는 겁니까? 김기현이 책임질 일이 그렇게 컸습니까? 조선일보는 당내 인사들과 접촉도 최소화하며 고심을 거듭했다고 썼습니다. 나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까지 이준석은 여러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자신이 탈당을 예고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27일 탈당하겠다. 이준석은 13일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27일 탈당을 공언했습니다. 12월 27일은 이준석이 탈당하는 날이다. 이건 이미 우리 정치판에는 아주 공개된 행사 제목 같습니다. 그런 이준석을 김기현이 왜 만났을까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인데 이 회동을 이준석이 오후 4시 30분쯤에 자신이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이준석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김 대표가 만남을 공개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저도 동의했다. 아니, 자신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김 대표가 만남을 공개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동의했다. 이 말이 글쎄요,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한 말은 아마 진실일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원래 제 거취에 대해 얘기하려고 만나기로 예정된 것인데 어찌다 보니 김 대표의 거취 얘기를 더하게 됐다. 자신이 거취 문제를 만나기서 얘기하기로 했다. 그 말은 그 약속을 오래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김기현, 이준석의 회동은 지난주 국민의힘 중진 의원 2명이 이준석에게 김 대표를 만나서 통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제원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거취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결정이 된 회동이었습니다. 어쨌든 김기현은 이준석을 만나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상민을 만나서는 입당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대전 유성구가 비어있다. 언제든 들어와라. 갑자기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김기현은 또 이준석에게 수도권 경합지역의 출마를 권유하며 당의 수도권 총선을 이끌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 나온 김기현이 이준석 신당 참여를 타진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김기현은 다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골수 뿌리당원이다. 당이 분열되어서 안 되고 신당에 참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 과거 이준석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2기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하자 2주를 못 갈 것이라며 나를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 이준석은 회동 제안을 받은 무렵부터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석은 7일 좋아하는 의원으로 김기현, 주호영 그리고 김도읍을 꼽았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습니다. 12일 김기현 사태 여론이 일 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린치하는 당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이준석의 싸가지는 살아난 것입니까? 어떻든 김기현은 지금의 지지율 추락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서 질 수 있는 책임은 그 이상으로 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여당의 위기는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책상 물림들, 말하자면 권력만 추구했지 싸울 줄 모르는 여당 의원 모두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 정도 소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처럼 계속 이렇게 밀렸을까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단식 투쟁을 벌여서 누구 한 사람 병원에 실려가도 실려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김기현을 모두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거취 표명이 늦어지면 윤 대통령과 국민이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곤 했습니다. 조중동부터 말입니다. 김기현이 고심이 깊어지자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여기저기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말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김기현은 이런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틀 전 오후 이준석과의 회동이 공개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으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서 사퇴를 강하게 만류해 고민했다고 했지만 실은 압박의 강도가 더없이 셌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어떤 길을 갈까요? 윤재옥 대행 체제로 가다가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당은 비대위로 갈 것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비대위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정당들은 3PM 시대가 지난 뒤에 비대위를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엄청난 숫자입니다. 국민적 여망을 받던 삼김 같은 스트롱맨이 없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14일 김기현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그 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대표가 구리됐을 때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체제를 빨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윤재옥은 비대위원장의 요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기준으로 물색해 보겠다. 솔직히 용산이 눈에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재옥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서는 이미 김한길, 김병준 등 민주당 출신 올드보이들과 그리고 인요한, 안대희 등 이름과 함께 한동훈, 원희룡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아직 장관직에 있죠. 그리고 원희룡 또 사표를 썼지만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이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그리 썩 좋게 나오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레 공동비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재옥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 공동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게 훨씬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공동비대위원장 얘기는 그렇겠죠. 김한길 같은 경우 보수 전체의
내부 반발이 있죠. 그리고 김한길뿐이 아니라 김병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준도 민주당 올드보이니까 똑같은 반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상 1월 10일부터 공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전부일까요? 앞서 윤저옥은 어제 오전 3선 이상 중진들과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연석회의 뒤에 기자들에게 한 비대위원장 요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대부분이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당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 눈높이라면 정말 두루뭉술을 한 건데 무슨 높이를 의미하는지 사실은 아무도 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가 있었다면 왜 아직까지 영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저옥의 말입니다. 그런 분을 모시기 위해 의원총회라든지 당 안팎의 여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줬다. 한편 당대표가 임명했던 임명직 당직자들은 김기현이 사퇴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무 공백 우려로 윤저옥은 수리를 유예했습니다. 윤저옥이 이날 최고위에서 한 말입니다. 당대표 사퇴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당의 위기 상황에서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18일 오전 10시 송영길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이재명 영장을 기각했다는 바로 그 판사입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돈봉투살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1년 5월 2일 당대표로 선출됐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돈봉투살법 사건의 정점에 이 송영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 선출 과정에서 벌어진 돈봉투 사건은 대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깨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 송영길의 구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송영길 측은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영길이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글쎄요, 과연 유창훈 판사는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한번 시점은 들어보셨죠? 국민의힘은 대대손손 기득권 누리려는 86 운동권, 민주당이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등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공로가 인정된 사람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습니다.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가짜 운동권 유공자 양산 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든 민주당이 단독 법안 처리를 하자 국민의힘은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하도록 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단 회부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망을 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을 해주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바로 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를 하면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그리고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부산 동기대 사건, 그리고 증거조 해체 반대 운동 등이 국가 유공 행위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산 동기대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경찰의 유가족들, 아직 그분들 다 살아계십니다. 그 유가족들의 맺힌 한은 도대체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정의에 너무 둔감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